대학원생들을 가르칠 때 일인데 차를 보내주기로 해서 그 차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분이 반갑게 인사하면서 저한테 관장님 그 운동하시는 분 같지 않다고 그래요.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체육관 관장님. 네네 체육관 관장을 알았던 거예요. 나도 좀 난해한 적 있었다 하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많은데. 아 정말요? 이렇게 솔직하실 수가. 혹시 이 작품 좀 난해했고 어려웠다. 작가님의 작품 바로 말하세요. 이렇게. 예술에 지나치게 빠진 자들의 리얼 토크쇼 예술탐닉의 진행을 맡은 호스트 이지연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패널들을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출연하셨던 우리 고원 선생님 다시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되게 스마트하게 잘 나오셨어요. 보셨나요 영상? 이 영상 봤는데요. 재미있는 콘텐츠가 차고 넘치는데 과연 저걸 어떤 분들이 보실까 했는데 의외로 조회수가 좀 나오는 거 보고 신기하게 봤습니다. 두 번째 임수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다시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수영 쌤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선생님도 지난 영상 보셨나요? 댓글을 열심히 읽었는데 댓글창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또 나눠주셔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예술 탐닉자분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동선 에디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앞에 쓰신 책도 이렇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또 발간을 해주셔서. 저는 한 15년 정도 바자, 코스모폴리탄 이런 패션 매거진에서 문화예술 쪽 이슈를 전하는 일을 했고요. 작년에 이 미술 에세이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술 탐닉자는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저희가 섭외했습니다. 사비나 미술관의 이명옥 관장님 안녕하세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비나미술관 관장이면서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쓰고 있는 칼럼니스트이며 한국시각예술 저작권연합회 회장 일을 맡고 있고요. 과학문화융합포럼의 공동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펴낸 책을 또 저희가 앞에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책이 정말 많으신 거란 총 몇 권이세요? 글쎄요. 제가 한 35권 정도 낸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사비나 미술관 갔을 때 로비에 책이 쫙 있어서 여기는 되게 많은 저자들의 책을 이렇게 그냥 다 관장님 건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아주 특별한 예술 탐닉자분들을 모시고 특이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튜브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달린 댓글 난해해. 어려워. 뭔 소리야. 대부분 이제 이런 댓글을 좀 많이 남겼거든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이렇게 현대미술 왜 이렇게 난해할까 이런 주제로 한 번쯤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현장에 계시면서 어떤 현대미술에 관련해서 오해 같은 게 있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또 피부로 많이 느껴요. 대학원생들을 가르칠 때 일인데 차를 보내주기로 해서 그 차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분이 반갑게 인사하면서 저한테 관장님 그 운동하시는 분 같지 않다고 그래요.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체육관 관장님. 네네 체육관 관장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머릿속에는 미술관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질문도 좀 던져보고 싶었어요. 나도 좀 난해한 적이 있었다 하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많은데. 아 정말요? 이렇게 솔직하실 수가. 이 책에 실린 작가님들 중에서 혹시 이 작품 좀 난해했고 어려웠다. 저 양혜교 작가님의 작품 바로 말하세요. 네. 이렇게. 그 전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양혜교 작가님 되게 레이어가 많잖아요. 제가 해부하고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사주명리학에 엄청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좀 따로 했었는데 작가님이 이제 지난 국현에서 전시 때 오행비행이라고 이제 사주의 오행을 하나하나씩 이제 현수막처럼 거는 작업을 하셨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관심 있는 거랑 딱 모든 작품을 다 이해할 필요 없이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만 꽂힌 것만 이해해도 저같이 이 업계에서 수십 년간 종사를 한 사람도 단번에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정보의 총량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라던가 정보라던가 그 전후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치가 많은 것일 뿐이지 새로운 형식 앞에서 우리가 다 당황하고 그 난해함을 느끼는 건 다 공통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빈센트 반 고흐 되게 좋아하죠. 반 고흐 살아생전에는 가장 혁신적인 화풍이라서 외면을 당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풍경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감정에 충실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체가 자기였던 거예요. 당시에 그 매끈한 그림에 익숙한 그 대중이나 미술평론가들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 4살 아래인 테오잖아요. 유일한 지지자이면서 후원자인 거기 편지에 보면 형은 너무나 시대를 앞서가는 화가 중 한 사람이라서 형을 정말 잘 알고 있는 나조차도 이해하기 참 어렵다오. 그러나 미래에는 사람들이 형의 작품을 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하오. 그런데 그 시점이 문제는 언제냐는 거지 하는 그런 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이 1890년대부터 빈센트 반 고흐의 그 비평집들을 아주 폭발적으로 쏟아냅니다. 다양한
다양한 반고를 조명하는 책들이 나오면서 대중들이 그런 책과 전시를 통해서 혁신적인 화풍을 이해하면서 지금은 혁신적이라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클래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는. 지금의 아방가르드한 현대미술이 언젠가는 또 100년 뒤에는 이렇게 우리의 매개자들에 의해서 쉽게 다가올 수가 있다 한다면 그런 이제 중간 매개자들 역할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현대미술을 흔히 이제 고전 미술과 많이 비교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고전 예술을 보면 사람들이 이견 없이 정말 감탄하고 진짜 아 이게 예술이구나라고 느끼지만 반면에 그거에 비교해서 현대미술을 바라보면 좀 성의 없어 보이기도 하고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예술 끝난 거야? 약간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특히 오늘날의 시각예술의 개념으로 본다면 다빈치가 예술가인가? 라고 생각할 바로 직결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어법과 사유로 생각한다면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주문을 받고 그 주문량을 소화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20세기에 접어들기 전에 특히 카메라가 발명되기 이전의 예술은 작가가 지나가다가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이걸 내가 표현하고 싶어라고 해서 그리기보다는 이러이러한 풍경을 그려주시오. 이러이러한 사람을 의뢰를 그려주시오. 받아서 이 종교적 신성함을 부각시키는 아주 성스러운 고향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주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오다가 카메라의 발명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붕괴되면서 비로소 작가들이 자아가 주체가 되는 미술,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는 미술이 시작된 거예요. 그거가 이제 현대미술의 어떤 DNA의 태동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고전예술과 지금을 눈가로 놓고 비교하기에는 너무 이제 양상이 다른 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그려서 팔 수 있는 시장이 또 형성됐다. 이거 미술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살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그 매체가 굉장히 그런 그 공간이 한정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상주의 때부터 들어오면서 화상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자기가 자율적으로 그린 그림도 팔 수 있는 어떤 그 루트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화가들은 그럼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형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주문자에 의해서 뭐 그 아름다운 그 여성을 그려줘, 뭐 꽃을 그려줘, 이런 주문에 의해서 생각이 투수하게 제한이 되었다 한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이제 주체가 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게 된 거고요. 우리 사람을 만나도 첫눈에 어떻게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외모는 이제 볼 수가 있지만 예쁘다 뭐 어쩌다 뭐 이런 외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전혀 모릅니다. 단지 그 사람을 만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비로소 그 사람의, 그래도 평생을 살아도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 자율적인 예술가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그걸 또 예술적 언어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도 어렵고 예술적 언어인 형식도 어려워요. 예전의 방식대로 계속 똑같이 미술 감상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현대 미술은 그래 보는 방식이 우리도 좀 바뀌어야 돼. 우리 이런 그게 같이 병행이 된다 한다면 조금 더 좁힐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통 채널 얘기해 주신 것도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장이 형성되면서 자기가 원하는 주제에 좀 더 집중하고, 왜냐면 그걸 파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비평해 주는 사람도 생기고 미술관도 생기고 하니까 좀 내가 진짜 선착하는 주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거기서부터 좀 아까 말했던 현대미술의 DNA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좀 그런 게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렸는데 아무도 계속 안 사준다. 그러면 현대미술이 이렇게 발전하기 좀 어려울 텐데 현대미술을 해도 계속 컬렉터들이 사주는 분들이 생기니까 그 작가들이 물론 지금도 이제 그 뭐 작품이 안 팔리는 작가들이 많지만 그래도 난해해서 안 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나요?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너무 난해하다. 예술이랑 전혀 관련 없는 친구들을 가끔 만나면 저한테 되게 이거는 너무 그렇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막 이런 질문 저한테 막 뭐를 막 캐묻듯이 물어보는 경우가 좀 왕왕 있었거든요. 내가 이거를 단번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그 압박감, 나만 이해 못하는 게 아닌가? 왜 난 이거 이해를 못하지? 내가 소양이 부족한 건 아닌가? 혹은 남들은 다 이해하는데 나만 이해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압박감이 하나 있고요. 보통 사람들의 감각기관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자기가 자신이 있는 감각이 시각이거든요. 청각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불안전하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단번에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청각이나 후각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반응을 보여요. 근데 시각에 대해서는 다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면 알아 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내가 눈으로 본 거는 완벽하게 파악했다고 믿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예술작품을 보면 눈으로 보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되거든요. 특히 현대미술
미술로 넘어와서 개념 미술과 추상 미술로 넘어들면 이제 보고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당황함을 느끼죠. 아주 간단하게는 어쨌든 현대미술이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기 때문에 난해하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수많은 이야기에 기생하면서 또는 그것에 기대어서 혹은 그것에 개입하면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어떤 미학적인 관점으로만 작품을 더 이상 대할 수 없고 이런 수많은 격가지를 친 이야기들과 맥락을 이해한 상태로 작품을 대해야 돼서 그런 난해함이 더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히 정답 같은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동시대 미술 작품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형식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들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숙성시켜온 어떤 그런 사유의 결과물을 그 형식에 담아낸 것일 뿐이거든요. 그 형식은 하나의 열 수 있는 문일 뿐이고 그 문을 열고 나면 그 작가가 오랜 시간 이렇게 집적시켜온 많은 사유 체계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쉬울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하죠. 생각보다 작가님들도 되게 미술사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걸 하려면 이전 거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어쩌면 작가야말로 그걸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 직업군인 거예요. 유구한 작가들이 어떤 이렇게 별자리처럼 하늘에 떠 있다고 하면 자기 좌표는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